안녕하세요, 최진입니다. 이번 생존경제 3탄은 주제가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그 4차 산업혁명의 진앙지라고 할 수 있죠. 라스베가스 CES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생존경제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렛츠고! 정보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베가스에서 서울로 돌아오진 않았고요. 미리 찍어놓은 강의로 보여드리고 있는 최진기의 세 번째 생존경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생존경제, 부활한 생존경제의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핸드폰을 열자마자 제가 다시 나와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여니까 제 이름이 김어준 밑에 있더라고요. 굉장히 아주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 어쨌든 더 열심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4차 산업혁명 이게 나오면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외국 가면 그런 얘기 쓰지도 않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 호들갑 떨기는 난리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도대체 이게 진짜 호들갑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근본적인 변화인지 그거 하나는 체크하고 가자라는 거죠. 생존 경제, 내가 앞으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 그거 접고 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알고 가야 되는 건지. 그래서 실제로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다보스 포럼에서 2년 전에 나왔던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외국의 유명한 학자인 로버트 고든 씨도 이런 얘기하죠. 4차 산업혁명 그런 거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얘기하죠. 다보스 포럼 만들려고 만든 용어고 근본적인 변화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요, 항상 우린 뭐가 필요하냐면 과거로부터 미래를 갖다 배워나가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 하면 그럼 1, 2, 3을 알아야죠. 앞에가 뭐가 있었는지. 그잖아요? 술은 드시면 몇 차까지 가세요? 4차까지. 아이고, 우리 여성분이 왜 그러세요? 자, 그러면 4차 가기 위해서는 앞에 1차, 2차, 3차 알아야 4차 가죠. 물론 4차 갈 땐 이미 정신, 필름이 끊겼겠지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1차 산업혁명은 뭐겠어요? 2차 뭐고 3차 뭐냐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정리해보자라는 거예요. 헤매지 마시고요. 1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말하는 1760년대 영국에 이루어졌던 바로 자본주의와 기계가 등장하는 그런 산업혁명입니다. 자, 세 번째도 여러분 다 아시죠? 정보화 혁명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건 2차 산업혁명일 겁니다. 근데 저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홀수끼는 홀수끼리 놀고요. 짝수는 짝수끼리 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가 절실합니다. 2차 산업혁명이 뭐냐? 그죠? 우리 정보화 혁명은 감이 잡히시잖아요. 그죠? 산업혁명도 감이 잡히시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2차 혁명은 사람이 모르는데 사실은 저게 인류에게 1차와 3차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일부는 이 2차 산업혁명을 전기혁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석유화학과 철강 같은 산업이 등장하는 중화학 산업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 2차 산업혁명은 여러분이 뭐로 기억하시면 되냐면 1870년대 시작해서 1910년대쯤 완성이 되는데 그 완성은 바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자동차 회사인 포드가 완성시킵니다. 바로 포드가 저때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모델 T카라는 차를 만들죠. 자, 저 차를 갖다가 엄청 싸게 판매합니다. 어떻게 엄청 싸게 판매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 전에와 생산 방식을 바꿨죠. 그 전에는 자동차를 생산할 때 자동차 부품을 가득 쌓아놓고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조립을 했다면 이젠 그게 아니라 사람은 가만히 서 있죠. 근데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여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컨베이어 벨트 안에서 자기 오는 일만 바퀴, 앞바퀴 끼우는 사람은 앞바퀴만 끼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이룬 바로 포드주의적 생산 방식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우리 인류를 변화시킵니다. 포드주의적 생산 방식은 기본적으로 컨베이어 벨트가 있습니다. 커다란 컨베이어 벨트가 들어가면서 자, 하나의 컨베이어 벨트가 들어가니까 품종은 똑같은 품종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 엄청 만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소품종 다량 생산 방식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컨베이어 벨트에 기반한 포드주의적 생산 방식은 소품종 다량 생산을 만들었어요. 소품종 다량 생산을 만드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 뭐 하게 되겠습니까? 그걸 사게 되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다 사요, 물건을. 드디어 인류는 최초로 물질적 풍요를 이루게 됐습니다. 지금 선생님 뭐 입고 계세요? 우리 숙녀님 지금 스타킹 신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게 2차 산업혁명의 결과예요. 지금 스타킹이. 왜? 예전 사람이 스타킹 이거 귀족들만 입던 거예요, 예전에는. 그거 보시면 그렇죠. 이게 스타킹이잖아요. 왕족만 입던 거예요. 물론 이분은 지금 발레하려고 그런 거지만 지금 선생님이 옛날에 왕이나 입던 스타킹을 신는 거예요. 왜? 전기혁명, 나일론. 그잖아요. 나일론이 나와서 등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빨로 닦게 되신 거고. 그래서 우리는 집에 가시면 옷장 열면 옷이 몇 벌쯤 있어요?
한 30번은 있으시잖아요. 그죠? 빈약하지만. 그거 여러분 예전에는 귀족밖에 없었던 거예요. 엄청난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획일화된 제품을 대량으로 소비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모든 제품을 다 소비하는 사람들 획일적으로 그게 여러분이 아는 대중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경제, 대중문화 이때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린 건 2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컨베이어 벨트 기반한 포드주의적 생산 방식으로 소품종 대량 생산을 이뤄내므로써 대중경제, 대중사회체제를 만들어냈던 것이 바로 2차 산업혁명입니다. 생산 방식에 커다란 변화가 왔다.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포드주의적 생산 방식이 들어왔고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에 의해서 인류가 처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물질적 풍요를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걸 누리게 되었고 그 소품종 대량 생산에 의해서 획일화된 제품을 모두 다 똑같이 소비하는 사람들을 대중이라 부르게 됐고 대중사회와 대중경제를 만든 것이 바로 2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은 뭐냐고 그랬을 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가 많아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과 초연결 사회로 대별되는 자동화의 연결성이 극대화된 이 지금 뭐 정보기술로 인해서 무슨 개소리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그죠? 네, 그건 전부 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이 늘 말씀드렸거든요. 복잡한 정의는 올바른 정의가 아니다. 저 굉장히 그 말 멋있게 생각하거든요. 저희 지도 교수님이 복잡한 정의는 사회과학자로서 복잡한 정의는 올바른 정의가 아니다. 너무 저는 감동을 받았단 말씀. 지금도 아직 현장에 계신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이신데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4차 산업혁명이 뭐냐? 인공지능과 무인 자동차가 날아다니고 드론이 날아다니고 VR로 안경을 끼고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에 게시돼. 이거보다는 뭘까라는 본질을 가봤습니다. 저는 그 본질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저게 처음 나온 게 독일에서 나왔고 인더스트리 4.0 지멘스 공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어떤 말이 나왔을 때 걔 출신이 어디냐가 제일 중요하죠. 얘 어디서 온 놈이야 도대체. 근데 이 용어라는 건 우리는 알파고만 생각한다고 4차 산업혁명 하면. 그리고 테슬라의 무인차를 생각하는데 근데 진짜 본질은 독일의 어느 한 공장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럼 그 공장이 도대체 이전의 공장과는 뭐가 달랐냐라는 거예요. 아주 저는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왜? 이전의 공장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컨베이어 벨트에 기반해서 생산했다면 이 공장은 컨베이어 벨트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바로 ICT에 기반해서 생산을 이뤘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제가 꼭 말씀드린 게 컴퓨터가 우리 삶을 변화시켰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노동자는 두 가지 노동자로 나눌 수 있겠죠. 생산직, 사무직. 컴퓨터가요. 3차 산업혁명 때 사무직은 바꿨어요. 사무직 노동자시잖아요. 그죠? 지금 뭐 가지고 일하세요? 아침부터 밤까지. 그렇죠. 근데 육체 노동자는 생산직 노동자는 컴퓨터 가지고 일하지는 않습니다. 즉 사무실에서는 컴퓨터가 들어왔지만 공장에는 컴퓨터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바로 저는 공장도 컴퓨터를 사용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아주 간단하게 하면 제조업과 정보통신이 융합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우리 간단하게 생각하자는 거죠. 제조업과 정보통신 산업이 융합하는 것이다. 또 다르게 기업적인 측면에서 얘기해 보자고요. 그럼 그건 뭐다? 제조업체가 그냥 제조업체가 아니라 ICT 기업이 되는 것이 저는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본질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바로 이곳 서울이 아니라 바로 라스베가스 가전 박람회죠. 여기 나온 기업들을 보세요. 독일 기업, 일본 기업, 미국 기업, 한국 기업 전부 다 원래 제조업체입니다. 가전을 만들던 제조업체들이 전부 다 나와서 사실은 목 놓아 얘기하는 건 뭐예요? 얘네들이.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우린 더 이상 가전업체가 아니야. 우리 제조업체지만 더 이상 컨베이어 벨트로 소품종 대량 생산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ICT 업체야. 우리 ICT 업체로 불러줘. 이걸 얘기하는 거죠. 전 그 경위원회장이 바로 이곳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라스베가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그 말이 나왔던 것이 바로 지멘스 공장입니다. 뒤에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이거잖아요. 현대자동차에서 여러분 광고를 칩니다. 현대자동차 광고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주제가 저는 진짜 이 카피 잘 만들었어. 자기야. 제가 늘 듣고 싶은 단어지만 들을 수 없는 단어. 정말 자동차 회사 다니고 있는 거야? 맞아?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우리 현대자동차는 더 이상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야. 우리 현대자동차는 더 이상 단순하게 컨베이어 벨트로 포드주의적 생산 방식 하는 회사가 아니야. 우리 회사는
4차 산업혁명 연결 어쩌고저쩌고 그러죠. 그게 이 말이잖아요. 기상정보 분석가가 근무하고 있잖아요. 여기. 기상정보 분석가가 왜 필요합니까? 빙판길을 갖다 나타나면 인공지능 센서가 자동적으로 소리를 줄여야죠. 속도를 줄여야죠. 자, 헬스케어 전문가, 사물인터넷 전문가, 차량 센서 전문가, 보건의료 전문가, 친환경주행연구원. 왜 난 안 쓸까요? 농담이고요, 여러분. 바로 이게 바로 뭐가 된다? 현차가 얘기하고 싶은 이 광고의 내용이 뭐냐는 거 보자는 거죠. 우리 더 이상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니라 IT 기업이야. 라스베가스 와서 얘기하는 거죠. 처음으로 현대, 기아가 다 같이 돌았어요. 돌아가면서 오다가. 자, 우리 마찬가지죠. LG에서도 왔습니다. 뭐예요? 우리 단순한 가전업체 아니야. 삼성은 안 그렇습니까? 다 똑같이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전 뭐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렵고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공장의 변화가 왔다. 여러분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 건 예술 철학도 중요하고 문화 뭐 다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경제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 경제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 바로 생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생산 현장에서 무엇이 변해 나가느냐.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생산 현장을 변화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곳 가전박람회고요. 자, 토론 한번 가보겠습니다. 공장에서 사람이 살아. 자, 우리 무슨 공장이죠? 테슬라 공장입니다. 자, 우리 예전 공장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없어졌습니까? 당연히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뭐부터 걱정합니까? 나 실업자 되면 어떻게 이렇게 걱정을 하죠. 자, 공장에서 사람이 없어집니다. 자, 나 실업자 되면 어떻게? 자, 제가 거꾸로 역설. 저는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4차 산업혁명이 터져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나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겠지만 새롭게 또 일자리가 등장해서 다 메꿀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전 그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건요. 그게 혁명이고요. 경제의 혁명이라는 건 생산성 향상의 혁명입니다. 생산성이 향상이 된다는 건요. 똑같은 물건을 생산하기 위한 노동 인력이 감축된다는 거예요. 적은 노동량으로 더 많은 생산을 이뤄내는 것을 우리는 생산성 향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상 노동자 종사자 수를 늘리는 방법 간단한 거 뭡니까? 세탁기 없애면 돼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가상 노동자 수가 엄청 늘어나겠죠. 가사 도우미로 다 취업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가보죠. 생산성 향상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모내기 하다가 이양기로 한 방에 끝내고 있죠. 이게 생산성 향상이에요. 자, 이분들 다 못 했겠습니까? 실업자 되는 거예요. 너무 슬퍼요. 물론 이양기 만드는 사람도 나오고 이양기 제작하는 사람도 나오고 다 새로운 일자리가 나오지만 이 일자리가 이거보다 많으면 이렇게 되면 이건 혁명이 아니라 퇴보예요. 퇴보. 맞죠? 이게 훨씬 더 많아야 혁명이죠. 100명이 하던 일을 200명이 하게 됐어요. 그게 혁명이에요? 100명이 하던 걸 10명이 해야지 그게 혁명이죠. 그게 고부가치 산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그거 어떻게 해결하냐고? 여러분, 우리 인류가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결했겠습니까? 세 가지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첫 번째가 노동시간 감축입니다. 산업혁명 터지고 나서요. 14시간, 16시간 노동했습니다. 맞죠? 어린아이들이, 아동들이 밤 10시에 집에 들어오고 새벽 3시에 공장을 나갔던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그 노동시간을 감축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가시간을 늘려나가죠. 그리고 두 번째 뭘 했습니까? 바로 실업이라는 것을 게으름의 상징이 아니라 제가 그런 얘기를 늘 합니다. 조선시대는 실업이 없었어요. 왜? 조선시대 일자리가 없다는 건 굶어 죽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는 일자리가 없다고 굶어 죽지 않습니다. 왜? 타인의 생산을 내가 가짐으로써 공유하면. 그래서 실업은 이제는 부도덕하고 악랄한 행위가 아니라 사회가 책임져야 되고 실업자는 연금을 탈 권리가 생겼습니다. 실업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노동시간의 축소, 그리고 세 번째는 서비스업이 등장합니다. 우리 예전에는요. 서비스업이 없어요. 서비스업이라는 산업이 만들어지면서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나눠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떤 변화가 나올 수 있는 거냐면요. 굉장히 재밌는 건데 우리 아디다스의 유명한 요새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그래서 전 제일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보여주는 건 공장이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뭐냐면 아디다스의 스피드 팩토리라는 공장입니다. 신발 50만 켤레 만드는데 기존엔 600명 있었던 게 지금은 10명이 만들죠. 우와, 590명이 잘렸다도 중요하지만
저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디다스의 20년 만에 귀환입니다. 저 공장, 여러분 아디다스 신발 공장 전부 다 어디 있었겠어요?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맞잖아요, 공장이. 여러분 이 공장 어디에 세웠겠어요? 그때 그걸로 다 왜 갔어요, 공장들이? 뭐가 싸기 때문에? 인건비. 그잖아요. 제가 선생님 왜 고용하고 있어요? 인건비가 싸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뭐가 필요가 없습니까? 인건비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공장이 독일로 오는 거예요. 왜? 이 10명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그잖아요. 최고 엘리트 전문가들이 아닐 겁니까? 어디 있겠어, 그게 다. 독일. 자,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은 누구한테 기회일 수 있습니까? 개발도상국이 더 유리할까요? 선진국이 더 유리할까요? 선진국,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으로 무슨 현상이 그대로 발생할 거냐면 리쇼어링이 발생할 겁니다. 리쇼어링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바로 제조업의 귀환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냐. 예, 트럼프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리쇼어링 해야 된다. 미국에 다시 공장을 돌게 하겠다. 트럼프의 소망이지만 그게 웃기게 트럼프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거 보여드릴까요? 우리 4차 산업혁명에서 제일 앞서가는 산업. 자동차 산업 많이 생각하시죠. 자동차는 무슨 자동차 생각합니까? 무인 자동차. 그럼 무인 자동차에서 제일 앞서가는 기업 어떤 기업 떠오르십니까? 테슬라 떠올리시겠죠. 그죠? 테슬라. 테슬라 공장 다 어디 있는지 아세요? 다 미국이에요. 포드, GM 전부 다 공장 어디로 내보냈습니까? 네, 동아시아로 내보냈었잖아요. 근데 저 공장은 다 미국에 있어요. 그럼 미국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디트로이트? 아니에요. 실리콘밸리 옆에 있는 거예요, 그 자동차 공장이. 실리콘밸리 옆에 사막에다 짓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무슨성이 높아져요. 효율성이 높아지니까 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인력이 감축되겠지만 다시 한번 또 우리 뭐다? 4차 산업혁명은 아주 유치하게 얘기한다면 쫓아오는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어퍼컷이다. 전 이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컨트롤 하면은 잼부터 날리는 게 아니라 몇 대 맞다 딱 치는 어퍼컷이다. 누가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어퍼컷.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이해해야지 우리가 낫다는 거야. 그럼 어떤 게 유리할 것이냐? 금방 나와야죠, 여러분. 기존의 제조업이 강해야 되고요. 정보화가 잘 돼 있는 나라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에 결코 불리한 국가가 아니다. 여러분들한테도 훨씬 더 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제조업이 강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과 ICT의 결합이다. 우리 제조업도 강하고 ICT, 정보통신 환경도 낭비롭지 않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들은 아예 출발선상에 쓸 수가 없죠. 4차 산업혁명에.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전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공장에 사람도 사라졌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컨베이어 벨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컨베이어 벨트가 있으면 제가 무슨 생산됐습니까? 소품종 다량. 이제는 여러분 기업이 소품종 다량이 아니라 거꾸로 진짜 저 예전에 혹시 포스트 모더니즘 논쟁이라는 게 있을 때 다품종 소량 사회라는 게 도입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진짜로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도 심지어 다품종 소량으로 나만의 자동차를 만들게 되는 사회. 그런 사회가 안 오겠습니까? 헐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이제 내가 원하는 오토바이를 주문하면 그 오토바이에 맞춘 오토바이가 들어옵니다. 할리 데이비슨 안 그래도 사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오토바이가 들어올 수 있죠. 내가 원하는 세탁기. 내가 원하는 이렇게 나오죠. 그게 여러분 바로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다. 자, 복잡했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요. 그런 말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옛날에 세계화 논쟁 때도 그랬어요. 세계화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냐거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도 있냐 없냐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냐. 이건 단순한 소비의 변화와 기호의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인 생산 영역 공정의 변화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변화라는 건 스마트 팩토리로 대변되어지는 제조업체가 바로 ICT와 결합하는 거다.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제조업체가 ICT 기업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예, 이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공간이 바로 라스베가스의 CES 현장이다. 예,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일자리의 변화는 물론 우리가 이루었던 물질적 풍요를 이뤘던 컨베이어 벨트가 사라지게 되면서 다품종 소량사로 변화되면서 우리의 개성이 더 발현될 수 있는 항상 우리 위기와 찬스는 같이 온다고 그러죠.
모든 우리 일상의 변화를 이뤄내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 될 겁니다. 하도 걸어 다녔더니 다리가 떨어져 나갈 것만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 라스베가스 CES 현장에서 생존경제 최진기였습니다.